예, 생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한 20페이지가 넘게 저도 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도가 이를테면은 창업과 성장과 폐업 또 재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생애 주기별 이렇게 좀 짜여져 있다라는 점에서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도 물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먹혀서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좀 덜 느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자영업 대책을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중앙대 위정현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실효성 여부를 따져볼 거고요. 그 사이에 오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또 관심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페이라는 게 이제 시행이 이제 오늘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제로페이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페이를 좀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서울시거든요. 서울시에 이 관련 실무 담당자를 또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얘기 좀 들어보고 이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정현 교수와 함께 전반적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대요. 네, 그런 것 일단은 같아요. 뭐 하나하나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적절했다, 괜찮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시는지 싶네요. 시기적으로는 뭐 필요한 상황이 되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급하게 서둘러 만든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배경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이제 주 52시간 이 이슈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좀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리고 효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어떤 종합 대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가할 만하지만 그 실효성이라든지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부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실효성 여부는 이제 차차 이제 저희가 하나씩 좀 진단해 볼 거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했어야 된다라고 느꼈었던 부분은 어떤 거를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상권 개발에 좀 적극 나서겠다는 예,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어떤 시장이 용산 지역에 대한 어떤 용산인가 여의도인가 재개발 이야기를 했었을 그렇죠. 때 그쪽에 어떤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던 맞아요. 그게 올 지금 7월 얘기죠. 예, 7월 그래서 얘기. 결국에는 그걸 이제 부랴부랴를 취소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시중에 이제 부동자금이 결국에 주식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못 들어가는 자금들이 대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언제든지 호재만 생기면 그쪽으로 집중해서 그러니까 일거에 쏠려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어떤 상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투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상권이 좀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의 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예를 들면 나중에 지금 어떤 저출산 뭐 고령화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향후의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좀 반영한 다음에 이런 특히 이제 상권 재개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대책이 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성급했다는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권을 이렇게 잘 개발해도 와서 물건 살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의 지갑이 얇으면 결국은 결국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라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교수님 말씀하신 상권 개발 문제가 혹시 또 시중 부동산을 끌어들여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폭등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상권 개발이라는 것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같은 어떤 오류를 반복하는 게 정부가 주도해서 단기간에 상권을 개발을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개발의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록봉기 힐즈라는 도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도쿄. 거기는 거의 30년에 걸쳐서 기업이 아마 모리 빌딩이라는 회사일 텐데요. 그 회사가 개발을 했거든요. 30년 걸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내심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간인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지역 사는 거주자들, 지역의 상인들, 주민들을 주체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인상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음에는 어떤 부동산 회사가 들어오는 어떤 개발에 대해서 저항했었지만 나중에는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래서 하나의 단지 어떤 그 가게들이 또는 명품 샵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고 문화 공간으로 결국에는 컨셉을 잡았다는 이런 어떤 훌륭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또 이걸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 건물을 세우고 이것보다는 그런 하나의 미래의 어떤 상권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변화되는 또는 미래의 문화 공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의 젊은이들의 취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상권 개발이라는 이슈를 조금 접근해야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아마 대책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뭐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오늘 그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던데요. 결국은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건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돈이 있는 게 안에서 풀릴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그러려면은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가라든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뭐 또는 고령화 관련된 실버 산업이나 이런 걸 텐데, 그러니까 그런 업종에 대한 걸 이렇게 좀 특화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좀 포함이 돼 있지는 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공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되게 눈에 띄던데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조정이라는 게 이제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채무를 예를 들면 상시 채무 조정제도라든지 또는 뭐 이제 채무 감면, 결국에는 이제 감면율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특별 감면제도, 그러니까 뭐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좀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뭐 자녀 채무를 면제해준다든지,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그 빚의 일부를 탕감을 해주는 이런 제도가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강조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혹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구조조정보다는 이제 하나의 자영업자들의 그 뭐라고 도산, 또 자영업자들의 채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제2금융권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일반 사채 시장까지 갈 수밖에. 이제 이 부분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좀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보다는 결국 이제 사회 안전망 비슷한 성격의 정책입니다. 세이프트네트 비슷한. 근데 이게 결국에 이런 항상 채무 조정이라든지 빚 탕감 뭐 이런 거 기업에서도 이런 이슈가 나오면 똑같이 제기되는 이슈가 모럴 해저드 이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어떤 동일한 어떤 개인이 있을 때, 자영업자가 있을 때 이분이 정말 성실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뭐 고의적으로 좀 나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빚을 져가지고 탕감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어떤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상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빚을 안 갚고도 버티네, 또는 멀쩡하네, 이렇게 알 때 그 절망감에는 또 상대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선의의 절망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경기가 어려워질 걸로 우리 누구나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의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뭐 사회 안전망 같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를 이번에 채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가 좋다라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퇴로를 좀 열어준다는 점, 또는 아주 막판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취지는 있긴 한데, 이게 항상 우리 예전에 정부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기존에 있던 채무 탕감해줘 이런 정책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또 그런 차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결국 대단히 이제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선별할 수 있는 심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심사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용을 심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책이 먼저 나오고 준비가 좀 나중에 가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뭐 제로페이 얘기도 잠깐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로페이가 또 중요한 특히 카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교수님이랑 얘기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다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셔서 서울페이 추진 반장으로 계신 김명래 반장께서 전화 연결됐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페이 추진 반장 김명래입니다. 예, 오늘 시범 사업 시작했다고요? 예, 오늘 첫 시범 사업 첫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예, 그 제로페이가 일단 기본 개념이 계좌 기반에서 모바일 결제지 않습니까?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결제 방식인데요. 오늘 이제 첫 결제가 그 생활 상권의 뭐 점포들과 또 제과 또는 음료 중심의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첫 결제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참여한 그 20개의 은행과 4개의 전자금융업체가 출시한 15개 앱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이 앱을 다운받아서 결제를 오늘 하실 수 있었고요. 네. 그러네요. 이제 잘 돼야죠.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 부담 덜어주자는 거니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제로페이를 활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수수료 부담이 덜게 되는 건가요? 예, 요 제로페이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수수료 부담이 덜어지는가? 이것은 사실 많이 쓰는 만큼 이제 부담이 낮춰지는 건데요. 즉 신용카드를 대체해서 이 제로페이를 써야지만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구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가 현재는 5억 이하는 0.8에서 1.3%인데 제로페이는 현재 이제 소상공인 하에서는 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 단계여서 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분들이 이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담을 좀 많이 낮춰 글쎄요.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물론 위해서 만든 제도이긴 한데 사실은 결국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이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제로페이가 뭐 공공에서 뭐 발주한 사업은 아니고 민간 협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또 공공에서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이렇게 나눠서 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뭐 공공에서는 기 발표한 소득공제의 40% 이미 발표를 해서 내년도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공에서도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제 정책과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뭐 주차장 할인이나 뭐 미술관 할인 또는 서울시에서 뭐 하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마켓이나 뭐 스케이트장 이런 할인과 또 범용성을 높이는 그런 제도 연계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간 앱에서도 저희 사업에 참여한 이제 민간 앱에서도 다양한 할인 혜택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장님 그러면 나중에 조금 어느 정도 시행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이 얘기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반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서울페이 김영래 추진반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페이 얘기 잠깐 해보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큰 혜택이겠지만 문제는 소비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이걸 쓸 거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저게 이제 제로페이에 기반이 되는 게 결국 QR 코드거든요.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이걸 한국에 이제 들여오고자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결제하는 걸 보면 정말 신속하고 빠릅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이제 저 QR 코드하고 수수료는 사실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제로페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경우 수수료율이 대략 한 3% 높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카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부과하는 그런 수수료율 자체가 그것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씩 다릅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제로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정부가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QR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이제 제로페이로 하는 거고, 이제 그 제로페이를 하는 그 이면을 보게 되면 결국 카드 사업자들을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정부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 사업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코스트 구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파격적으로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데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카드 사업자들이 이제 중간에 배제된 형태의 과정상 프로세스 혁신을 해버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QR 코드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너무 익숙하고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은 QR이 들어온 게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우리는 신용카드로 별 사는데 지장이 없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다 가능한데 이걸 쓸 수 있겠느냐 이슈가 있어서 아까 서울시에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뭐 이제 세액 공제도 해주고 뭐 할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런 혜택이라는 게 미흡한, 그리고 특히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적립이나 이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게 소비자 입장에 좀 약하다, 유인책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제로페이 같은 정책은 소비자보다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보니,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자영업자들이 먹고 사는 거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소비자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부 자영업자 대책에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한 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온 것도 보면은 업계 현장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뭐 창업, 성장, 폐업의 생애 주기별 생태계 하여간 좋은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창업을 유도하고 매출을 증대하고 비용 부담 완화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창업도 정부가 유도하고 매출도 정부가 증대를 유도하고 이게 사실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결국은 자영업자 대책의
결국은 한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말씀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서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면 살아난 또는 단지 그 지역 전체가 부활을 한 케이스들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이 아니고. 예, 그래서 관은 보조적 역할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이 주체로 나서게 되면 아무리 예를 들면 뭐 물을 아니 그 소를 그러니까 말을 뭐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먹일 수가 없듯이 그럼요. 자영업자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서 서포트를 해서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예를 들면 자영업에서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뭐냐면 오늘 이제 적절하게는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게 재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인프라를 좀 그대로 갖춰준다든지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컨설팅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거의 인구 비율로 3배 가까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컨설팅을 저가로 또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또는 그들이 새로운 업종이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자 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컨설팅 같은 사업들 또는 새로운 어떤 가게를 내고자 할 때 입지 선정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어떤 기능들 즉 현재 어떤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질적인 도약과 또 하나는 산업 구조 전체에 대한 자영업이라는 구조를 전환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즉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어떤 보조적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대책 같은 경우도 정부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느낌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어떤 사전 준비 차원의 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뭐 창업 사관학교 같은 걸 활성화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뭐 거기까지 들어가자면 오늘 또 시간이 안 돼서요. 저는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면 민간이 왜 우리는 주도를 못 하냐, 주도를 왜 안 하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반대로 그 민간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이제 저도 연구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민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극적이 되는 경향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의 또는 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주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걸 이제 큰 정부라는 정책 차원으로 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또 오래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고 또는 정부가 바뀌면 그 정책이 중단되고 또 새로운 이름의 정책이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새로운 이름의 정책이 과거 정책과 별로 차이도 없는데 이름만 바뀌고 문표만 바꿔 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큰 자영업 대책에 대한 것도 좀 프레임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너무 일이 많으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글쎄요 일을 조금 줄이셔서 좀 맡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